어젯밤 싸우고 한 그 말, 아직도 귀에 맴도시나요? 분명 사과까지 했는데도 그 한마디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어떤 말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같은 다툼 안에서도 다른 말들은 다 흐려졌는데 그 한 줄만 자꾸 가슴 한쪽에서 다시 켜집니다. 똑같은 분량으로 싸웠는데 왜 그 말만 며칠이 지나도, 어떤 건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일까요? 그 차이는 우리 의지가 아니라 뇌가 어떤 말을 더 깊이 새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싸움 끝에 가장 깊은 흉터를 남기는 4가지 말과 그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우리를 잠깐 멈춰 세울 수 있는 작은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의외로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말입니다.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녁 무렵 부엌이에요. 도마 위에 채소가 반쯤 썰려 있고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에서 김이 올라옵니다. 어깨도 무겁고 하루치 피곤도 같이 끓고 있죠. 그때 옆 사람이 별것 아닌 일 하나를 또 어긋나게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했거나 두고 가라던 걸 들고 나갔거나 그 순간 입에서 짧게 튀어나옵니다. 넌 항상 그래.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 말한 사람은 진짜 항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날 쌓인 짜증이 가장 빠른 길로 빠져나온 것뿐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 머릿속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오늘 일이 평가받은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가 평가받은 기분이 됩니다. 어제도 작년에도 앞으로도 그럴 사람으로 한 줄에 정리된 느낌. 그래서 같은 분량의 짜증인데도 이 표현만 며칠을 곱씹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의 갈등을 오래 연구한 한 심리학자는 이런 식의 말을 불만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부릅니다. 불만은 어제 그 일이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비난은 너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같은 화에서 출발해도 끝나는 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불만은 문을 살짝 열어두고 비난은 문을 잠그고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두고 싶어요. 항상이라는 단어 하나가 듣는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구제불능으로 굳혀버립니다. 그 한 단어가 들은 사람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을 미리 박아놓는 거죠. 그래서 처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화가 났을 때 입에서 항상, 한 번도, 맨날이 나오려고 하면 그 자리만 좁혀보는 거예요. 넌 항상 그래 대신 오늘 이 일은 좀 속상했어. 시간을 좁히고 상황을 좁히면 같은 화가 비난이 아니라 불만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방어할 자리가 아니라 들어줄 자리에 서게 되시고요. 그런데 어떤 말은 그것보다 더 깊은 자리를 건드립니다.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건드릴 때입니다. 장면을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주말 오후의 차 안입니다. 약속 시간은 빠듯한데 길은 막히고 운전대를 잡은 쪽도 옆자리에 앉은 쪽도 점점 말이 짧아집니다. 차선 하나를 두고 작은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한쪽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 혹은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차 안이라는 자리는 도망갈 데가 없는 자리입니다.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어서 그 말은 그대로 옆자리에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날 운전이 끝나고도 그 한 줄만 계속 머릿속에서 다시 켜집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깊게 박힐까요? 사람은 가까운 사람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두 층으로 나누어 둡니다. 바꿀 수 있는 층, 오늘 한 행동, 어제 한 실수, 내일 다듬을 습관.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층,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향으로 살아왔나 하는 자기 자체. 평소에는 상대가 위층, 그러니까 행동을 짚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한 호흡에 그 아래층까지 통과해버립니다. 행동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점수를 매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순간 방어할 자리가 사라지고 평가받는 자기 자체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뇌 입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뇌영상 실험에서 누군가에게 사회적으로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몸이 다쳤을 때 통증을 처리하는 자리와 거의 같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로 다쳤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옆자리에서 들은 그 한 줄이 정말로 통증처럼 처리됐기 때문에 그날 밤 잠들기 전에도
어딘가가 따끔거리는 느낌으로 남습니다. 같은 흐름의 연구에서 또 한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갈등 중에 상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듯 깎아내리는 말투가 관계 파국을 가장 잘 예측하는 신호로 꼽혔다는 점입니다. 욕설이나 큰 소리보다도 차분한 목소리로 던지는 너 같은 사람이가 더 깊이 새겨진다는 뜻이에요. 욕설은 표면에 부딪혀 떨어지는 말이지만 정체성을 짚는 말은 그 사람의 뿌리 쪽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짜증이라도 짚는 자리를 바꿔보면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너 같은 사람이가 아니라 지금 그 행동이 힘들었어. 사람을 짚지 않고 그 순간의 행동 하나만 짚는 거예요. 행동은 다음에 바꿀 수 있는 영역이고 사람은 바꿀 수 없는 자리니까요. 행동을 지적했을 때는 며칠 갑니다. 사람 자체를 지적했을 때는 몇 년이 갑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입에 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통화가 끝나기 직전, 한쪽이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에 짧게 한 줄. 메신저 창에서 답이 한참 오가다가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한 줄.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기 직전에 던지는 한 줄. 낮부터 끌고 온 답답함이 마지막에 압축되어 빠져나옵니다. 그럴 거면 다시 안 봐. 끊자. 그만 만나자. 이러면 인연 끊는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말한 사람도 그 순간 진심으로 끝내자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저 이 답답함을 어떻게든 닫고 싶어서 가장 큰 단어 하나를 꺼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뇌는 그 말을 진심 여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강도로 분류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단어를 던졌다는 사실 하나만 또렷이 받아 적고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작은 경고등 하나가 같이 켜지게 됩니다. 이 사람도 끊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분류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감정이 크게 흔들린 순간의 기억은 평소 기억과 다르게 처리된다는 사실은 뇌영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뇌 안쪽 작은 부위를 자극하면서 그날의 장면을 더 진하게 받아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다툼 안의 다른 말들은 며칠 만에 흐려져도 통화를 끊기 직전에 들은 그 한 줄이나 메신저 창에 마지막으로 떠있던 그 한 줄만 1년이 지나도 똑같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갈등이 격해질 때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거나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버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심박이 너무 빨라지면 몸이 더 이상 대화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한 갈등 연구에서는 이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최소 20분쯤 떨어져 있어야 다시 말이 통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 멈춤이 침묵으로 나오면 회복 여지가 남는데 종결 단어로 나오면 흔적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잠깐 쉬고 싶다는 신호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손에 쥐고 갈 한마디를 권합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자. 이 말은 끊자는 신호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겠다는 신호예요. 같은 휴식이지만 듣는 사람의 뇌는 이걸 종결로 분류하지 않고 회복 시도로 받아 적습니다. 뒤에 붙일 시간도 어렵지 않습니다. 1시간 뒤에 다시 얘기하자. 내일 다시 통화하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끝낼지 말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라앉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관계 종결 단어는 취소가 안 됩니다. 한번 들은 그 말은 뇌가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런데 같은 한마디가 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때는 2배로 새겨집니다. 이번엔 자리가 좀 다릅니다. 친구들 모임이나 가족 식사 자리, 회식이나 동창회 테이블 또는 가족 단톡방. 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자리예요. 분위기는 평범하게 흘러가다가 사소한 어긋남 하나로 말이 살짝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다 무심코 한 문장이 튀어나옵니다. 역시 너희 집은 다 그래. 어쩐지 너희 부모님 닮아서. 그러지. 어디 출신은 못 속인다니까. 입에서 나간 순간 자리의 결이 한번 꺾이고 듣는 사람은 잠시 멍한 표정이 됩니다. 함께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멈춥니다. 같은 강도의 다툼인데 왜 이 한마디만 유독 자리 전체를 굳어버리게 만드는 걸까요? 이 말이 다른 말보다 깊게 박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고르지 못한 자리를 건드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기가 자라온 집, 형제, 출신, 자기가 속한 학교나 회사. 행동은 바꿀 수 있고 습관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라온 동네, 자기가 속한 곳은 본인이 어느 날 골라서 가진 게 아니에요. 선택한 적 없는 자리를 흠으로 지적받으면 듣는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가 한 줄로 정리되는 기분을 받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로 괜찮다는 가장 깊은 자리가 한 번에 부정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들어도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행동을 사과하는 건 가능한데 뿌리를 사과로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같은 한마디가 듣는 한 사람에게만 가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 귀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듣는 당사자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로 받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저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로 봤습니다. 출신이나 가족 얘기를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한마디가 오래전 자기 안에 있던 자기 개념을 다시 꺼내 흔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가슴에 한꺼번에 같은 흉터가 새겨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다툼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리만 옮기시면 됩니다. 화는 충분히 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함께 듣고 있는 자리에서는 입을 잠깐 닫고 부드럽게 우리 둘만 잠깐 따로 얘기하자 한 줄만 꺼내보세요. 카페 구석으로, 다른 방으로, 단톡방이 아니라 개인 메시지로. 같은 말도 둘만 있는 공간으로 옮겨가면 흉터가 새겨지는 사람의 수가 줄어듭니다. 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자리에서 한 그 말은 두 사람 가슴에 동시에 새겨집니다. 지금까지 흉터로 남는 네 가지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넌 항상 그래. 너 같은 사람이. 그럴 거면 그만하자. 역시 너희 집은 다 그래. 표현은 전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잘 흐려지지 않고 사과를 잘해도 완전히 덮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손에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화가 끝까지 차올라 입을 열기 직전 딱 30초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은 행동을 짚는 말인가? 사람을 짚는 말인가? 행동을 짚는 말이면 그대로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짚는 말이라면 한 호흡 더 기다렸다가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그 30초가 평생 흉터 하나를 막아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심리학이었습니다.